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새로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이제 접했고요. 네,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분명히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Rich Dad, Poor Dad라는 책을 읽고 요약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Rich Dad, Poor Dad를 제가 맨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것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충격적이다.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낡았고 그리고 오래된 사고방식이었구나. 내가 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조금 깰 수 있게 해준 책이었고요. 또 다른 반응은 뭐였냐면 이 책 내가 좀 더 빨리 읽을 걸. 왜 내가 이 책을 지금 읽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Rich Dad, Poor Dad를 읽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한편에 들었냐면은 이 책 글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겠어.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뭔가 모호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의 추월차선은 어떠냐면요. Rich Dad, Poor Dad에서 나왔던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책에 보면은 Rich Dad, Poor Dad 저자를 부의 추월차선 저자가 비판하는 부분도 한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부를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겹쳐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두 권을 비교하자면 Rich Dad, Poor Dad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읽고 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안개 속에 어떤 건물이 보여. 근데 보니까 이 건물은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공장도 아니네. 그냥 주택인데 2층짜리 주택인 것 같아. 그런데 문하고 지붕의 모양은 잘 안 보이네. 그리고 그 집 옆에 나무는 있어 보이는데 잘 안 보여. 뭔가 조금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게 뭔지는 알겠어. 어떤 건물인지는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부의 추월차선 같은 경우는요. 안개가 없고 정말 뚜렷한 건물이 딱 보입니다. 네, 2층짜리 주택에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붕은 어떤 모양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 부의 추월차선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 책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책, 그리고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책,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은 깨닫게 되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부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의 좀 더 풍성함, 그리고 또 삶의 질 부분에서도 조금 풍성함,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늙어가는 것보단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원하는 꿈을 해보는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내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의 초월차선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도 당신의 무릎에 책을 놓고 지식을 선물하지 않는다. 당신이 구하고 노력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식의 습득과 응용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교육에 기꺼이 투자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최신의 내가 몰랐던 것들을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책을 검색한다고 투자한 시간, 그리고 책을 기다린다고 쓰는 시간, 그리고 책을 정독하는데 들인 3시간, 그리고 또 책을 요약한다고 들인 1시간, 제가 투자한 이 몇 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은 약 30분가량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어딨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분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현재 못 보셨지만 저의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웅현 작가님 아시나요? 그분이 보면 쓰신 책 중에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은 도끼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꽝꽝 얼려있는 그 얼음을 도끼로 내리칠 때 얼음이 깨지잖아요. 맞죠? 근데 책도 그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 생각을 더 정립시켜주는 책도 물론 좋지만 내가 그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끼처럼 여러분을 깰 수 있는, 사고방식을 해체시킬 수 있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책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공부해보고 또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 칸이 나오죠. 자, 맨 왼쪽 칸을 볼게요. 네, 멋진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는 120km 이상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차선이에요. 네, 뭐냐면 추월 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차선은 100km 이상을 달릴 수 없는 차선이에요. 그 속력을 유지해야 되는 차선이죠. 여기서 말하는 서행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는 3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추월 차선 여행자, 그리고 서행 차선 여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3가지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저와 같이 책의 내용을 더 보실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인도를 걷는 사람들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3가지 그룹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를 걷는 사람들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이며 여분의 돈이 생기면 여행, 그 다음에 새 책, 새 가방, 그 다음 유행 아이템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다. 왜냐하면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그걸 쓰다 보면은 빚이 생기겠죠. 빚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일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죠. 수입이 있으면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꿔야 돼요. 거기에 돈을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신용카드 등등의 빚이 남아요. 그리고 그 빚이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남죠. 이런 식으로 악의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인 거죠.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 노예가 되면은 제일 안 좋은 점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 건강, 선택권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층, 중산층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소득이 있지만 가난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물건을 사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후 계획은 전무하다. 자동차 할부금, 쇼핑에 쓴 돈은 매달 신용카드사 손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한 문장을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소득의 인도 여행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품 옷이나 장신구를 사고 소득에 걸맞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문제는 바로 이들이 가난한 인도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한 달 소득 이상을 전부 써버리기 전까진 좀처럼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있어요. 대부분 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사회는 부를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사회는 여러분에게 부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주입시켜왔고 그 결과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았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 저도 그런데 어떤 뭐 부자, 억만장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 딱 떠올리면 저는 굉장히 호화로운 집에 멋진 차를 타고 아니 차가 아니죠. 뭐 이렇게 그 자기만의 비행기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뭐였죠 그거? 자신만의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막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며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 저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 왔어요. 그래서 사회는 정말 어떤 그런 물질적인 소유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입시켜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부하면 그런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부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 부는 어떤 걸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부의 3요소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부의 3요소는요. 3F라고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F는 뭐냐면 family예요. family, 가족입니다. 이것은 꼭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fitness, 건강이에요. 몸이 정말 건강한 거죠. 그 건강을 누리는 삶, 그게 또 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F인데요. 이건 뭐냐면 freedom이에요. 자유입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부자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부의 개념은 뭐냐면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고 또 건강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삶. 바로 그게 부유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는 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범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평범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사실 8시간만 일하지 않죠,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최소 8시간 이상 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월부터 금요일에 근무 시간을 갖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것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평범한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이 바로 이러한 노사가 된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작가는 현대판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굴레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없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쉬고 싶어서 멋진 바다를 좀 보러 가야겠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저 멋있는 해변이 있는 해외로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는 자유시간을 위해서 월화수목금이라는 노동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이것을 rat ra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일의 흐름들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에겐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가도 우리가 말하는 그 평범한 삶은 현대판 노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보면 부는 세 가지 F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Family, Fitness, Freedom. 근데 이 freedom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자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전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의 개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바로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특징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행 차선을 이용해서 달리는 여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달리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퇴 이후 멋진 삶을 위하여 노력하며 달리는 거지. 열심히 달려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며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서행 차선 여행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검소한 거, 좋은 성적, 비싼 커피는 안 마시는 거, 졸업을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초과 근무를 해서 더 수입원을 늘리는 거, 그리고 승진을 하고 또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정액 분할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보험 세금을 공제받고 복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 저자는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전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하게 되면 경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왜냐면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어떠한 돈을 가져가시는 거죠. 바로 시간을 돈과 맞바꾼 것이 바로 서행차선 여행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자유를 사기 위해서 시간의 자유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부라는 것은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에너지가 있고, 좀 더 이렇게 머리카락도 좀 남아있고, 그죠? 뭔가 좀 생기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부잖아요. 젊은 시절에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유함인데 이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미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이후 늙은 그 모습을 갖고 예전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쌓아놓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들의 돈에 대한 자유를 가져가지만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뭐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미용사 등등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직업들의 길은 다 서행차선 여행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서행차선 운행자들의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근무 시간을 늘려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상승시켜야지. 다시 말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이직이랑 부업으로 내적 가치를 더 상승시킬 거야. 돈 더 많이 받을 거야. 학위를 따서 내 가치를 더 올릴 거야. 왜냐하면 더 나은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해서 더 올려받을 거야. 투자 시간을 늘려서 복리를 올려받을 거야. 투자 자금을 늘려서 복리를 올려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저축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의 그런 주 수입원을 늘려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서행차선 여행자들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의 그런 수익을 늘리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나의 그 순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부자는 지출을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지출을 통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성이래요.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한 상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팔려지는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아는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네, 후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명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 저자도 그렇고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명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경영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인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업체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만의 사업체를 가진 CEO, 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추월차선 여행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추월차선 여행자들은요.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시간 낭비해? 나는 막 달릴 거야. 야호! 이러면서 속력을 막 내면서 달립니다. 이 추월차선 여행자들은요.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빠르게 부자 되는 것과 쉽게 부자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부자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들을 아는 이 여행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산자입니다. 소비자의 눈에서 생산자의 눈으로 이 물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자는 부자가 되죠. 소비자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편에 있으려면은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되고요. 이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사업가이자 혁신자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사업은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뭘까요? 뭐냐면 부는 이꼴은 뭐냐면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다 라는 것이 바로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인데요. 그러면 순이익은 뭐냐면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 플러스 자산가치라는 것은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입니다.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 승수를 말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자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브랜드, 현금성 자산, 지적 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그리고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행차선이나 아니면 인도를 걷는 사람들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과 그리고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가치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추월 차선,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서행 차선, 그리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 그룹들을 봤는데, 그러면 각각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구나도 아실 수가 있고, 이게 이 그룹은 이 그룹과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조금 구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행자들, 서행차선 여행자들, 추월차선 여행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그룹은 어떤 항목별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보행자들은 부채에 대한 인식이래요. 신용거래 참 좋지. 서행차선은요.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반드시 쫓아버려야 되는 존재지. 추월차선은요.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오케이. 빚은 유용해.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보행자는요. 시간 충분하지. 돈은 모아서 뭐해. 서행차선은요. 시간 충분해.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고 65세 은퇴할 돈도 모을 수 있겠지. 추월차선은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시간을 아껴야 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행자는요. 졸업과 동시에 공부는 안녕. 서행차선은요. 교육 중요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추월차선은요.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행자는요. 돈 있는 건 자랑해야지. 쓰고 보여주는 거야. 서행차선은 돈은 귀해.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지. 추월차선은 돈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주요 수입원에 대한 생각도 볼게요. 보행자는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괜찮아. 서행차선은요.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야. 추월차선은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도 볼게요. 보행자들은 순수익이 뭐지? 도박도 좀 하고 복권도 사서 모으는 거지. 서행차선은 복리의 힘은 위대해. 오늘 투자한 $10 돈이 50년 뒤면 $30가 돼 있겠지? 추월차선은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곳으로 키워내지.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 돈, 성취 면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부에 대한 인식도 한번 볼게요. 보행자들은 실컷 살다가 누리다 가면 되지 뭐. 서행차선은 일, 저축, 투자 40년 동안 반복해서 65세 정도 되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지. 추월차선은요.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 평가의 결과야. 부의 방정식도 달라요. 보행자들은 부는 곧 수입 플러스 빚. 서행차선은요. 부는 곧 직업. 직업은 주요 수입원을 말합니다. 직업 플러스 투자. 부의 증식 방법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뮤추얼 펀드 이런 데 가입해서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추월차선 여행자들은요. 부는 곧 원금 가치.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부는 곧 직업 플러스 투자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는 곧 원금 가치를 말합니다. 이 원금 가치란 건 뭐냐면 시간당 급여 곱하기
근무 시간이에요. 이게 뭐죠? 연봉이죠, 연봉. 그러니까 연봉에 주 수입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월 차선 여행자들은 부는 뭐냐면 순이익 플러스 자산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행자들의 목적지는요. 있어요? 네, 없어요. 목적지가 어딨어? 오늘 충실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행 차선은 황혼기에 즐기는 은퇴의 안정된 삶. 그게 바로 목적지예요. 그리고 추월 차선 여행자들은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이 수동적 소득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과 통제력도 한번 볼게요. 이 보행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는 온갖 나쁜 일이 다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재무설계사, 정부, 경제 호황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 책임 하에 내가 선택할 수 있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과 통제력 부분에서 추월 차선 여행자들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하에 모든 상황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서행 차선 여행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죠. 내가 아무리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통제력 부분에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인식도 다른데요. 인도자들은 인생은 짧아. 젊음은 한때야. 오늘만 잘 살면 되지 뭐.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추월차선 여행자들은요. 내 꿈을 실현할 거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꼭 알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한 11가지의 종목들로 이렇게 세 그룹의 사고방식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저자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가망이 없다. 아끼고 직업에 매여 투자한 50년 후 남는 건 늙어있는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월 차선을 타야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정말 핵심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추월 차선 진입을 모두 하고 싶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 진입, 서행 차선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추월 차선에 가고 싶어요. 그 차선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씨앗이 있대요. 사업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잘 가꾸면 아주 큰 나무가 되겠죠. 그 씨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가지 씨앗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임대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이 5가지 씨앗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시스템이라는 이 말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시스템은 뭐냐면 관리체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체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자동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직접 일하고 있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돌아가는 걸 말하죠. 즉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이 꼭 붙는데요. 첫 번째 임대 시스템은요. 만약에 1점부터 해서 5점 정도로 따진다면 한 4점에 해당하는 임대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부동산은 스스로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의 기본이자 완벽한 예시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겠고 근데 또 나는 뭐 그렇게 부동산 하고 싶지 않아.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렌탈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는데요. 장비를 임대해 준다든지 차량을 임대해 주는 그런 임대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얘는 점수를 따지자면은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가 돼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 해도 이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가면 전 세계 망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멀리 많은 곳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이고 너무 좋은데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뜨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참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면 추월차선 진입을 가능케 하는 가장 좋은 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콘텐츠 시스템이에요. 얘는 점수를 따진다면 뭐 한 3.5점 정도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블로그,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우리 말한 SNS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잡지, 그 다음에 전자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과 콘텐츠를 같이 묶어 놓은 걸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자도 책을 이 한 권 쓰는데 몇 년이 걸렸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쓰인 책이 그때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또다시 몇 년은 이 책이 혼자 힘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영상도 뭐 몇 년 뒤에 뭐 희망하길 뭐 5년 뒤에도 누군가는 볼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의 시스템은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 시스템이 있어요. 얘는 점수를 매기자면 한 3점 정도 되는데요. 유통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적절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com, 뭐 앱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내가 만든 뭐 물건, 아이템을 이제 유통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햄버거가 있는데 그 햄버거 같은 경우는 매장이 한 개여서 맨날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100개예요. 그래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들리는 가게가 하나 있고 한 가게는 지점이 100개가 있죠. 그러면 한 지점에 100명씩 오는 것이 또 100개의 지점이 있으면 유통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망을 넓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아마존닷컴이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있고, 음식점이라 생각해 보시면 프랜차이즈, 체인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텔레전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 시스템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업 씨앗인데요. 인적 자원 시스템이에요. 근데 얘는 점수가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운영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걸 해서 어떤 사람이 뭐 공항까지 갈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항에 가기 전에, 주차한 것을 갖다 놓은 차를 내가 주차해주고, 관리해주고, 예를 들면 그런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인적 자원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일단 들어가면요, 일단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5가지 사업 씨앗이 있었잖아요. 임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유통, 인적 자원이 있었는데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5가지는 모두 돈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의 시스템이고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수동적 소득이라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복리에 가는 얘기가 나와요. 복리. 최고의 돈 나무는 여러분 뭘까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요, 모아야 된대요. 저축은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운영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산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뭔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돈을 뭔가 이렇게 빌려서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 500원부터 모아서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그런 돈을 마련하시고 계속 그 가지고 있는 이 돈, 가장 좋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돈나무인 그 바로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면 복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복리. 근데 서행차선 사람들은 복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복리의 여러분 그 장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어떠냐면요. 복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물론 활용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서행차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에 추월차선 사람들은요.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 유동성을 위해서 그 복리를 활용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기를 이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부원천은 바로 사업으로부터 나오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돈나무인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 그것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법칙이 뭐냐면 바로 영향력에 관련된 건데요. 영향력은 규모와 중요도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순이익은 뭐라고 했냐면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판매 개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규모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판매 개수가 많아지겠고 규모가 적으면 판매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위당 이익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요도가 높을수록 단위당 이익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명인들의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저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이 백만장자가 되기 전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지닌 출처를 찾아가서 그 출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사업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잘 이용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순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만의 개인 사업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추월차선 5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인 사업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5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의 계명인데요. 이 필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욕구가 아니라 외적인 시장 욕구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에서 곤란해하는지,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소비자를 만족하게 할수록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여러분은 또 어때야 되냐면 그것을 그냥 잘하면 안 되고요. 정말 뛰어나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시장 욕구, 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잘 중점을 두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뭘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뭐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사람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창업한 사람들 중에 거의 95%는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소비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어떠한 동종업계 가게들이 있는지, 알면 그 가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뭔지, 그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나는 정말 이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안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입의 계명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어때요? 경쟁이 높고 열등한 사업이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이 낮고 우월한 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쉽게 건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좀 열등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경쟁력이 아니고 경쟁이 너무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진입 그 장벽이 낮은 게 사실은 더 손을 대기가 사실 쉬운 건 사실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진입 그 계명을 어겼더라면, 다시 말하면 장벽이 낮은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더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은 반드시 탁월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여러분이 뛰어나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 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통제의 계명인데요. 바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통제권이라는 건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뭐 회사라든지 상품,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브랜드에 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잘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계명이 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영향력이 높아지죠. 이 범위, 즉 판매 개수와 중요도, 다시 말하면 단위당 이익 중에 하나 또는 이 두 개 모두가 충족이 되면요. 규모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나 혹은 중요도가 곧 규모를 말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 크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향력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부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시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아까 얘기했던 뭐 인적자원 시스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돈나무 묘목을 심을 수 있는 5가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다시 정리하면요. 필요의 계명, 진입의 계명, 통제의 계명, 규모의 계명, 시간의 계명을 꼭 기억해라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 초월차선 5계명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뭐야? 그런데 이 책은 친절하게 그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추월 차선 5계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관련된 사업 아이템. 예를 들어서 가입자를 기반으로 둔 거.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일정의 돈을 내면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입자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콘텐츠 기반도 있어요. 그죠? 뭐 그 인터넷 보면 온라인 뉴스, 잡지, 블로그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고객 발굴 서비스 같은 거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러한 종류의 고객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중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개자로서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적인 제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음식, 가사용품, 건강용품, 정보, 개인용품, 자동차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그 필요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제품은 다 혁신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이죠. 특별히 어떤 것을 발명하는 그런 발명 있잖아요. 그 발명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맞죠? 그쵸?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든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면 제조와 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통망이 없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면 걔는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너무 싫어. 나는 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뭘 안 좋아해. 그거 너무 짜증나. 왜 이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하면 진짜 좋겠어. 이게 내 소원이야. 그만 저거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목소리 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불만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거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고 이제 뭔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예요. 긍정적인 언어부터 사용해 보세요. 나는 그거 절대 못해. 나는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할 수 있어, 가능해. 방법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보시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불평의 말을 정말 많이 하고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남 탓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상황 탓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부터 긍정의 생각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한번 바뀌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들은 아마 거의 서행차선 그 여행자들에 가까운 사고방식이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새롭지 않은 정보,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믿었던 오래된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에 부합되는 정보, 수단,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결과를 원하시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과 믿음은 그냥 평범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종류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책, 자서전을 읽고 여러분만의 멘토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현명한 선택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리스라는 건데요. WADM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유용하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비교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간단하게 어떤 해외여행지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은 몇 가지의 그런 장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의 옵션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아니면 미국 또 아니면 일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비행하는 시간이 멀어서 일단 안 되니까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필리핀하고 일본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장단점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대상 두 개를 적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을 밑으로 모두 적어 내려가세요. 예를 들면 거기 그 여행지의 날씨,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편리함, 그 다음에 어떤 비용, 그 다음에 교통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들,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을 모두 적어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요인마다 등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등급이 1,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등급은 10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각 요인마다 등급을 매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정 요인에 매긴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선택사항에 매긴 등급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서로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를 모두 곱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점수를 합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점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총 점수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이 저자는 중요한 결정을 잘 내렸었고 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결정을 내리실 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버리지 말고 활용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오까지 늘어지게 잔다. 몇 시간 동안 리얼리티 쇼를 본다. 20달러를 절약하려고 2시간을 소비한다. 100달러를 절약하려고 여러 군데를 경유하는 항공권을 구매한다. SNS와 블로그를 방문하는데 몇 시간씩 쓴다 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냐면요. 모든 시간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오디오북이나 경제 뉴스를 듣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생긴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뭔가를 읽습니다. 항상 읽을 거리를 들고 다니는 거죠. 운동하면서 책이나 팟캐스트, 잡지의 내용을 듣습니다. 또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과 중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독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삶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자유시간을 잡아먹고 노동시간으로 내뱉는 기생적인 부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기생적인 부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 태도를 좀 버리고
특히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자신을 교육시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 보통 6개월마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엔진 오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교육과 지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고요. 여러분을 교육시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 교육에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사서 보시고 그 책을 보면서 줄도 끄시고 그죠? 여러분의 생각들을 메모도 하시고 그런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된 모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뭐 그 Rich Dad Poor Dad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다 보면 도전 자체를 되게 좀 두려워하고 좀 어떤 챌린지라는 것과는 좀 먼 삶을 많이 살아가요. 뭐든지 좀 안정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계산된 모험에 도전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청한 모험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멍청한 모험은 피하되 지적인 모험에는 도전해라라고 합니다. 이 지적인 모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내 감에 의해서 아니면 오로지 그냥 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무모하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한 도전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패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모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험에는 도전할 필요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전이 없는 삶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근면과 헌신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계신 그 목표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절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얼마를 써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살고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으니 언젠가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실천하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또 덧붙여질 수 있냐면 재무적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재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 자신에게 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무적인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셔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재무 및 경제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자율이라든지 과세나 비과세 수익 이런 거 있죠?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개인계좌의 수입 및 지불 상환 관리,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재정 전문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재정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믿죠. 근데 재정 전문가는
재무적인 문맹을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무적 지식은 곧 여러분 미래, 삶을 위해서 드는 보험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것만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 더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일단 이 내용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직접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흡수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 책 리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또 다뤄볼 거냐면요. 이 책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은 부의 추월차선의 책이었잖아요. 그 책은 2011년도에 나온 책이고 이 완결판이 또 나왔습니다. Unscripted라는 책인데 이 책과 또 부의 추월차선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많이 묶여서 팔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 때 부의 추월차선과 이 완결판을 같이 샀어요. 한꺼번에. 아직 이 책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앞에 목차와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부의 추월 차선과 겹치는 그런 약간 수정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고 새로운 책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는 이제 읽어볼 거고 이 책도 읽고 나면 여러분들께 책의 내용이 어땠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요약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또 이 책을 들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